경기 침체, 그리고 일자리 부족. 코로나19 쇼크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5G, AI, 자율주행, 원격의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같은 녹색 성장의 중심인 그린 뉴딜. 양대 축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주력 산업이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할 때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주된 요인이 이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입니다.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 또 한 번의 도전으로 다가온 세계 산업의 변화 조짐. 우리가 앞으로 물건 만들어 수출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들이 이미 국제 시장 환경의 변화에서 온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판 뉴딜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기획 한국판 뉴딜 2부작. 오늘은 먼저 그린 뉴딜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석유나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만 사용하자는 아리백 운동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물건 만들 때 필요한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미 애플이나 구글은 2017년, 2018년 이때 이미 아리백을 달성을 했어요. 선언이 아니고 달성을 이미 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납품하려면 너희들도 재생에너지로 전기 공급해서 물건 만들어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좀 더 빠르게 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기업이 사는 길이고 한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지금 위협이자 기회의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중심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가 있는데요. 158만 제곱미터 부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태양광 패널. 이곳은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워낙 넓은 부지라 시설 점검에도 드론이 사용될 정도인데요. 어떤 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주로 패널의 파손 부위가 있는지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좀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직접 모듈 밑으로 들어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패널 한 장 한 장이 모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인 셈. 가까이서 보니 구조물 자체는 단순한데요. 시설이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네요. 단순한 구조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이란 게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가지고 승합시켜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단순한 논리입니다. 네. 이 하나하나가 다 태양광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25만 장의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25만 개의 발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널을 통해 흡수된 태양광 에너지는 ESS라 불리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모이게 됩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가 저장돼 있는 곳,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ESS에 한 90만 개 정도의 셀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게 다 충전이 돼요? 태양광 발전하면?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 다 저희들 90%까지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전된 전력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나요? 언제?
지금 5시 이후에 방전을 시작해서 한전전력계통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요자들이 5시 이후에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전에 연료 들어가는 거 따로 없고 네, 그냥 이 발전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햇볕하고 지금 바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태양광만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129기가와트시, 2만여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그마치 60%. 수력과 풍력 에너지가 그 뒤를 잇는데요. 지금 당장에 가능한 것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바이오, 수력, 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요 네 가지가 전체 재생에너지의 99% 정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태양광 발전이 이제 가장 빠르게 지금 그 단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보게 되면 5년에 한 절반씩 쭉쭉 떨어졌거든요. 이 절반씩 떨어진다는 게 이거 대단한 그런 변화입니다. 지금 해외는 이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킬로와트아워당 20원까지 떨어진 것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가장 값싼 에너지가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 그 다음 뒤를 잇고 있고요. 또 다른 재생에너지를 찾으러 전북 고창으로 갔습니다. 항구를 떠나 잠시 달리자 먼 바다에 뭔가 있는 게 모니터에 잡힙니다. 항에서 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5분, 20분인가요? 거리로는 얼마나 되죠? 5.6마일. 5.6마일. 드디어 멀리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드넓은 바다 위 바람개비 모양으로 들어선 해상풍력 발전기. 먼저 거대한 크기가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시설 점검을 하는 팀을 따라 취재진도 풍력 발전기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높이가 자그마치 70m. 꼭대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요? 닫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좁은 리프트를 타고 한참을 오르면 풍력발전기 제일 윗부분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야 한답니다. 망망대해 위 아찔한 높이. 안전장비를 철저히 걸고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됩니다. 항공장에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DC 볼트 정류기 이상 없고요. 네. 예, 결선 상태 괜찮나요? 예, 이상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잘 고쳐 있고요. 과장님, 이거 뭐 지금 점검하시는 거죠? 네, 이 점검은 항공장해 등 점검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현재 높이가 100m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이에 항공기가 그 충돌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장해 등을 보고 항공기가 이 위치를 피해 가게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램프입니다. 자, 닫겠습니다. 네.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시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지의 풍력 발전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기자재를 육상에서 조립을 하고 이걸 운송 바지선을 이용해서 이제 운송을 하기 때문에요. 크기에 대한 운송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상 풍력보다는 좀 더 대형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시간당 60메가와트가 발전이 되고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연간 약 155기가와트/아워가 생산되는 단지입니다.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고요. 고창군과 부안군에 사용되는 전력의 약 15%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지로 향하는 곳에 있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저희 주 변압기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압을 승합하는 곳인데요. 발전기에서 690볼트로 발전을 하면 발전기 자체 내에서 22,900볼트로 승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에서 전선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변압기에서 15만 4,000볼트로 승합을 해서 저희 육지 서고창 변전소로 개통을 연결하게 됐습니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변전소. 이 해상 변전소 역시 육지에서 만들어 바지선에 실려 이곳에 옮겨진 겁니다. 해양 플랜트, 특히 이제 기초 구조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IT와 접목돼서 어떤 운영하는 기술들이 좀 강점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기의 기술들은 좀 더 개선이 돼서 아마 기술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투자가 되고 있는 새로운 발전원의 72%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금의 주류인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이 이제는 비주류로 전락을 하고 비주류였던 것이 이제는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요. 이 주류가 교체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주류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인데요. 기존의 석유, 석탄, 원자력이 아닌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 풍력, 수력, 지열같이 고갈될 염려 없이 지속적으로 재생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가 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유럽에는 말할 것도 없죠. 독일은 40%, 영국도 40% 이상, 덴마크는 대표적으로 해상풍력, 육상풍력이 강한 나라인데 70% 넘는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뒤처져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출발해야 되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기업은, 또 우리 정부는 한번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저는 이것이 큰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만 만들어진다면 아주 빠르게 정부 정책, 또 기업들의 변화,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의 그에 따른 어떤 인식, 또 경제 활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4월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7월 구체적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16일엔 다시 한번 그린 경제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향후 10년 동안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문에 총 5조 달러 투자를 내세운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내놓은 그 미국판 그린 뉴딜, 그다음 유럽판 그린 딜하고 전부 보게 되면 기본적인 그 철학은 같은 거거든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린 뉴딜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아주 적시에 아주 적절한 그런 국가 아젠다로 이걸 우리가 잡았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로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부작용은 심각한 기후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기후 문제를 얘기하면 이것은 시민사회, 환경단체, 또 환경주의자, 또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어요. 올해 2020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 이 온실가스의 증가가 기후 위기의 주 원인이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과거의 발전이나 우리 수송, 그다음 산업 이렇게 썼던 것들을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 화석연료에 의지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선도해 나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그 출발이 늦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여기 참여를 좀 못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이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계적인 변화 추세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울산. 화석연료에 의존해오던 이 도시가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라 불리는 수소차에 공급할 수소를 실은 화물차. 다른 도시에선 낯선 풍경이지만 울산에선 수소를 실은 차량이 수시로 충전소를 오갑니다. 이렇게 한번 배달이 오면 차 몇 대 정도 충전할 수 있나요? 네, 한 40대 정도 평균 보면 됩니다. 아, 40대요? 예, 예. 하루에 보통 차 몇 대 정도 와요? 네, 3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3번씩? 예, 예. 아직 수소 충전소가 적고 그에 따른 인프라도 미흡하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 충전소 4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소 연료 가격은 1kg에 7,000원 선, 완충 용량 6kg을 채울 경우 42,000원 정도의 590km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도 생각했던 유지비도 일단 덜 들고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사소하게 엔진에 대한 뭐 이렇게 신경을 쓸 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는 뭐 몇 킬로 따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거든요. 제가요.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있고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나름 자부심은 느낍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부심이요? 우리가 이제 지구 살리기에 앞장서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희 딸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자부심 느끼고 삽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화석연료가 탄소를 배출한다는 건데요. 수소차의 경우 공기 중에 산소와 연료인 수소가 백금 촉매를 통해 반응,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그 전기로 엔진이 아닌 모터를 구동하는 건데요. 공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없고 적은 연료량으로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수소차.
국내에서는 이미 대형 트럭이 상용화돼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10톤 이상은 현재 이제 수소차가 수트럭이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봅니다. 20톤, 30톤 간의 트레일러 쪽은 수소 엔진이 이제 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전기 모터를 돌려 움직인다는 점은 같지만 전기차가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는 반면 수소차는 수소가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며 달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보이고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부에선 왜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는 지금 내버려둬도 시장이 형성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소차는 정부가 적극 육성해주지 않으면 아예 생태계조차가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하듯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마중물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의 한 연구소.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수소연료 전지 검증이 한창인데요. 수소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소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전기를 얼마 정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사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현재는 한 10에서 20kW 정도 급으로 이제 개발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10kWh 같으면 이제 가정용에서 보면 10가구 이상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이제 발전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쓰이는 연료가 예, 수소와 공기를 공급하여서 전기가 발생되는 장치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와 달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소연료 전지.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시설을 대체해 우리 산업 전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라 불립니다.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통해서 세계의 지금 탑5 안에 들어가는 산업이 자동차, 조선이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다 화석연료 기반인데 이것을 에너지를 바꿔주면은 기존의 제품은 그대로 만들되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변환을 필요한 장비와 기술만 우리가 그대로 설치를 하고 바꿔주면은 그 산업 자체가 연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이 되고 또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부품과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명히 유리한 고지, 아니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대전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사례를 볼까요? 네, 여기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보육실이고요. 저희 아이들 5살 친구들, 3살 친구들 지금 교실 3군데가 여기 별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건물이 네.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깨끗하네요, 아주. 네,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해 보이죠. 네, 저희가 사실은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몇 년 된 건물이에요? 30년은 된 것 같은데요. 30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3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 하기엔 최신식 시설이 갖춰져 있는 어린이집. (198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사실 지난 2015년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에너지 절감에 목적을 둔 만큼 최소한의 변화로 최고의 효율을 잡았습니다.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외단열 공법으로 공사비를 아끼고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해 외풍을 막았습니다.
낡은 형광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등으로 바꿨고요. 열회수 환기 장치를 설치해 열 손실 없이 환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집처럼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일러는 가동하지 않고 있어요. 아침에 잠깐 한 30분 정도 가동했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일러 가동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온기가 좀 추운 날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요? 온기가 계속 있는 편이에요. 네. 난방비 많이 절약됐겠네요. 네. 쾌적한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후 에너지 비용이 40% 절감된 겁니다. 환경보호는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탄소로 환산을 하면 연간 한 이산화탄소 20톤을 절감한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3,000그루를 심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한국판 뉴딜 정책. 이제 우리는 그린의 시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주력 산업이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미뤘다가는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재앙이 될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변화를 가로막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 훨씬 더 유망한 산업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기반한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 이 두 가지가 우리 산업의 전환을 가져올 겁니다. 똑똑한 나라, 일위원회와 총괄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GDP 상승의 60% 70%를 디지털이 창출할 것이다.